그러면 60일의 신용분석사 시험 문제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매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1회차 시험 분석을 하고 이제 62회차 대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 이제 61회차 문제 중에서 좀 신유형 같은 거를 발췌를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뭐 배점은 다 아실 거예요. 뭐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 자, 이쪽 기업회계 기준에서 점수가 100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야지. 아,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범위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기업 결합회계는 또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결합회계나 특수회계 같은 경우는 주제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 자체가 좀 일반적으로 쉬운 편으로 나와요.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좀 특수 단원들 있잖아요. 뭐 주당익 같은 거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단원 몇 개는 좀 이렇게 제외하시고 접근하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려워하는 그 단원 자체가.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 교재에 실린 문제들은 대부분 기출문제 위주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반복되는 문제 위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생각하실 때 문제 딱 보시고, 아, 유형 되게 이상하다.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나가시면 돼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점수를 획득하시고, 자, 그리고 신용분석 쪽으로 내려가면 그 재무분석이 70점이잖아요. 근데 재무분석 같은 경우는 이 뒤에 3교시에 종합사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무분석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사실 현금흐름 분석을 좀 강의를 많이 하고 그쪽에서 점수를 따시라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한데, 근데 재무분석도 중요하다. 그래서 재무분석 단독으로 나와서 70점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쪽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재무분석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금흐름 분석은 우리가 단답형도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현금흐름표고, 뭐 그 외에 분석하는 내용들, 뭐 분식이나 아니면 수지분석표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도 현금 흐름표 계산하는 거, 직접법, 간접법,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런 거를 좀 잘 하셨으면 점수 따는데 무난하다. 물론 이게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진입장벽이 좀 높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에서는 점수 따져야 되고, 그리고 신용평가 종합사례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29문제죠. 29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 5문제 정도는 그냥 문제만 잘 읽어도 그냥 약간 국어 문제 풀듯이 그냥 보고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회계적인 지식이 딱히 크게 없다라고 해도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무분석 쪽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종합사례에 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아시겠지만 1부, 2부 각각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40점 까락 없어야 됩니다. 과목별로. 자, 그리고 응시자 수가 뭐 21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뭐 23년 좀 조금씩 줄어들다가 24년 다시 증가했죠. 그래서 당분간 이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하면 취업시장에서 이 자격증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신용분석사는 금융권에서 좀 선호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시험 범위가 1교시는 회계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2교시는 경제 경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국가 공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이쪽 시험 응시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합격률은 한 25% 정도 되는데, 이 25%라는 게 사실 시험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한번 참여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공부를 끝까지 하시면 이거보다 여기 보이는 합격률보다는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특수한 주제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출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시험에서 특수한 주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강조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회차 강의, 뭐 시험 대비 강의를 할 때,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 강조 안 드리는 부분에서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저희 시험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분이 들어가서 뭐 수지분석표를 내야겠다라고 들어갔어요. 뭐 아주 안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뭐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가끔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 나오는 파트에서 5문제 나올 때가 있고, 뭐 이런 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61회차 강의는 뭐 예상 범위 안에서 다 나왔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59회차 강의가 좀 심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안 나오는 주제에서 막 내고 문제도 어렵게 나오고 해서 체감 난이도가 엄청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60회차, 61회차는 좀 그래도 우리가 예상 범주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필수 문제가 다수 나왔다라는 얘기, 그리고 예측 가능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단답형 문제가 좀 적게 출제됐어요. 저희 시험이 단답형도 잘 나오고요. 이론 문제도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적절히 섞여서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는 단답형 문제가 좀 적게 출제된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산형 문제가 뭐 좀 참신한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어요. 저희가 62회차 강의 준비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넣어놨는데, 근데 그런 문제를 보면은 문제 만드는데 신경 많이 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핵심을 알고 있으면 풀 수는 있는데 유형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다라고 저는 평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일부 회계학인데요. 자, 보시면 재무회계 회계 기준에서 회사 유형에 따른 뭐 회계 기준, 이거는 거의 매번 나오죠. 그리고 회계원칙 제정의 주체, 뭐 시장 아니면 규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 특례가 요새 꼭 한 문제까지는 아닌데요. 2번에 한 번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 별표 친 거 있잖아요. 요 별표 친 거는 별표 친 거는 뭐냐면 좀 특이한 문제, 유형 자체가 좀 특이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밑줄 안 쳐져 있는 내용들은 이번에 출제된 애들, 그 주제에서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고, 밑줄 친 내용들은 뭐냐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념책에 가시면 개념책은 거의 한 문제 이상 나오죠. 근데 요새 밀고 있는 게 표현의 충실성 쪽에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회계 처리하면 표현의 충실성에 부합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재무제표 보시면 유동성 비유동성이 거의 무조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나왔어요. 61회차. 그래서 뭐 저희가 1년 주기, 그리고 정상 영업 주기 좀 긴 기간을 가지고 유동 비유동 나누잖아요. 이쪽 이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매번 나오는데, 근데 이번엔 좀 안 나왔다 해서 62회차 때 반드시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유형 계산은요, 손익계산서 영업외 손익 이번에 나왔죠. 그리고 판관비 물어볼 수도 있고 영업이익 물어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업외 손익을 구분할 수 있으면 나머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현금과 매출채권인데요. 현금 매출채권 양도와 제거가 나왔는데, 이번에 재매입 약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에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죠.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재매입 약정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사실 답안을 재매입 약정으로 뽑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양도와 제거도 2번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계산, 대손상각비는 거의 무조건 나오죠. 그리고 매출액이나 매출 채권 금액을 변동금액 물어보는 거, 이게 사실 같은 문제죠. 대손상각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손상각비를 주고 외상매출 채권 금액 물어보거나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죠. 이번에 안 나온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구분하는 거, 만약에 수입인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냐, 이런 문제.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미만일 때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62회차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자, 그리고 재고자산 무조건 나오죠. 재고자산에서 원가 흐름의 과정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취득원가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는 주제긴 한데, 근데 요새 많이 나오는 추세가 재고자산 감모 평가손실 요 주제 있잖아요. 요거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특징이 있었던 게 원재료 저가법이 나왔는데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좀 문제 크게. 근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62일차 대비 강의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공품 존재 시 매출원가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재료 가지고 기초, 매입, 그리고 기말 재고 남은 걸 매출원가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제조 회사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노무비도 들어가고 해서 원재료에서 제공품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생략되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문제를 내셨어요. 근데 자주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공품 존재 시의 매출원가인데, 일반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이런 문제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요거 있잖아요. 금융자산 구분, 단답형 문제, 선급금. 요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혹은 3번에 한 번씩 그냥 단답형으로 계속 나와요. 금융부채도 마찬가지. 금융부채도 구분하는 문제 단답형으로 좀 잘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보시면 지분증권 장부금액 평가손익해서 나오는데, 문제가 요새 어떻게 나오냐면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것만 옛날에 보면 되는데요. 요새는 이쪽에서는 포괄손익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도 변경되는 경우,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이 있을 때 평가손익이나 평가이익 잡았다. 근데 단기손익에는 당연히 반영되지 않지만 그 금액이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채무증권 장부금액 있는데요. 이쪽은 사실
금융자산 쪽에서 보다는 사채 쪽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 변동 금액 어떻게 할 건지, 이자 수익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자, 유형자산 당연히 나오죠. 근데 감가상각비 단독으로 내냐? 이거는 이론형 문제에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뭐 이렇게 지문 하나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재평가 모형 요새 잘 나오는데 이번에 한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교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원가도 이번에 좀 빠졌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왔냐라고 보면 여기 계산 문제에 감가상각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처분 손익 구하는 문제랑 같이 엮어도 되죠. 뭐 우리가 이중채권법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7월 1일 날 판매했어. 그러면 우리 처분 손익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건 뭐예요? 감가상각비 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되고, 요새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손상차손이랑 손상차손 환입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거의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평가 모형도 요새 점점 추세,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재평가 모형이 한번 쉬었으니까 재평가 모형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교환하거나 취득원가, 이쪽도 취득원가 요새 좀 잘 안 나오는 추세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된다. 유형자산 어디서 내든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자, 무형자산인데 이번에 영업권 상각, 뭐 영업권 상각 관련해서 이론 문제 나왔다라는 말씀 드려요. 계산형 문제는 뒤에 결합회계 쪽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이쪽에서 이론 문제가 이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무형창출, 죄송해요. 내부창출 무형자산 이 문제도 뭐 개발 단계인지 아니면 연구 단계인지 구분해서 개발비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 얼마냐 이런 문제 잘 나오는데 이번에 한번 쉬었으니까 좀 잘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무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이 나왔어요. 이게 뭐 특별하냐?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손상차손 환입이 나오면 유형자산에서 내요. 근데 유형자산에서 내고 무형자산에서 냈다. 그러니까 손상차손이랑 환입 문제가 좀 잘 나오는 추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부채 구분인데요. 저거 아까 말씀드렸죠. 선급금, 금융자산 쪽에서는 선급금, 이쪽에서는 선수금 해서 단답형 문제로 좀 잘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번에 복합금융상품 관련해서 안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복합금융상품 계산하는 문제 교재에도 안 넣어놨고요. 나온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전환사채랑 심신인수권부사채 구분해서 뭐 두 개 차이가 뭐냐, 그리고 가지는 의미는 뭐냐, 이런 거 이론적인 문제를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나오는 거 사채 관련해서 할인, 액면, 할증 발행 특징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 이론으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에만 항상 나오는 거, 사채 장부 금액, 이자 비용, 상환 손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환 손익도 이자 비용 대비는 좀 덜 나오는 추세고, 이자 비용 관련해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직접 장부 금액, 기초 장부 금액에서 계산, 이자율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혹은 요새 잘 나오는 유형 자체가 상가액과 현금, 유출입 금액을 가지고 얘네가 할인 발행했는지 할증 발행했는지에 따라서 이자 비용 계산하는 문제. 이게 제 기억에는 가불병정무 해서 5개 회사 나온 다음에 그거 비교하는 문제 있었거든요. 그것도 62회차 대비 강의에 문제가 좋아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딱 보면 어려워 보여요. 근데 사실 기본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 채무 조정도 요새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 상환 이익 금액 묻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자산 처분 이익도 중간 따로 분리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그렇게 특수한 주제라고 전 보여져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는 주제이다 보니까 좀 등한시할 수 있는데, 저희 시험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요. 요새 잘 나오고요. 뭐 이런 문제도 대비하셔야 되고, 대손상각비는 우리가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했을 때 대손 충당금이 있을 때 대손상각비 금액이 좀 달라지죠. 그 내용을 좀 잘 물어보니까 대비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충당부채 및 보고기간 후 사건인데요. 보고기간 후 사건이 이번에 나왔죠. 그리고 충당부채, 오발부채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어떻게 공시할 건지에 대해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이쪽은 당연히 이론이나 사례 문제로 출제될 거고요. 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주네요. 근데 제 느낌에는 보고기간 사건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추세가 요새 약간 그런 추세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종업원 급여인데 퇴직급여 DB형, DC형 구분하는 거 이런 문제 나왔는데 요새는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나오냐? 그건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회계 처리 한두 번 하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익숙하진 않다. 왜냐하면 이쪽 퇴직급여 자체가 뭐 이렇게 시험 주제로 이렇게 적합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론형 문제 나오다가 이제 좀 낼 거 없으니까 회계 처리 내거나 아니면은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본 쪽은요. 뭐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자본의 증감인데요. 잠깐만요. 그죠? 다시 왔죠? 자, 자본의 증감인데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자, 자본의 증감인데 이 문제가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유상증자, 무상감자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자본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기 주식 회계 처리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주제 내기 좋으니까 이 주제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잉여금 처분기획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지나가세요. 너무 어려워요. 사이즈도 너무 크고요. 만약에 근데 눈에 보인다, 쉽게 나왔다, 그럼 접근하셔서 푸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관련돼서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수익은 저희가 만약에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수익 인식 시점 있잖아요. 뭐 반품 조건부 판매에서 반품률이 추정되는 경우, 추정되지 않는 경우 구분해서 접근하고, 그리고 뭐 이번에 적송품 나왔거든요. 적송품에 대해서도 인식 시점이나 아니면은 이 재고를 재고자산과 엮어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구 재고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다. 잘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당이익은 이론형 문제, 계산 문제 나오는데 지난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주당이익은 사실 매번 나오는 주제는 아니니까요. 뭐 두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 번 정도 나온다. 그래도 만약에 계산 문제 좀 어렵다. 근데 문제 자체가 쉽게 나오거든요. 쉽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론형 문제부터 해서 계산 문제까지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번에 회계 추정의 변경 나왔습니다. 이게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으면 정률법으로 회계 처리하다가요, 정액법으로 바꿔서 감가상각비 얼마냐, 혹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내용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는 웬만해서 잘 안 내고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 계산 문제 나왔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 소급법 적용하고 오류 수정, 소급법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얘가 전진법인지 소급법인지 요거 먼저 알고 이론 문제를 대비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감사의견 종류도 이번에 안 나왔는데, 감사의견 종류도 한 두 번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합병회계 갔는데요. 합병회계 이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 잘 나오는 주제가 합병 후 자산금액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전 대가 지급하고 영업권 고려를 해서 정확하게 합병 후 자산에 대해서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영업권 금액 이번에 또 나왔는데 무조건 나와요. 근데 추가 발생 원가가 있을 때 뭐 수수료 줬다, 이때 영업권 금액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영향 안 받잖아요. 그리고 뭐 잠정금액 계산하고 조정했을 때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에서 조정한다라는 내용도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연결회계가 중요한데 지분법이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미실현이익. 그러니까 내부 거래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정하는지 계산 문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연결실체 매출액인데 60회차에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62회차도 대비 강의에도 넣어놨는데 60회차 나와서 넣어놨는데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 출제 유형이 잘 안 나오거든요. 맨날 지분법이 구하고 뭐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 구하고 뭐 이런 문제만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간단하니까 나중에 62회차 대비 강의 있을 때 그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 취득 시점에 비지배 지분 장부금액, 취득 시점에 비지배 지분 장부금액 나오는 경우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비지배 지분이나 아니면 1년 후에 영업권 금액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약간 이런 1년 후에 비지배 지분이나 영업권 금액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수험생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은 계속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 똑같은 거 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특수한 주제들을 내세요. 예전에 이런 문제 잘 안 나왔거든요. 1년 후 금액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좀 잘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뭐 이론적인 거 보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 이거 구분하는 거,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번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연결조정 분계도 중간중간 잘 나오는데, 사실 연결조정 분계 알고 푸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한 번씩 보여드린 내용 수준을 벗어나진 않는데, 좀 이쪽에 좀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조정 분계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계 문제에서 분계 문제 잘 안 내는 추세거든요. 근데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면 이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이론형 문제에서 연결재무제표 공시할 때 공시 의무 누구한테 있느냐, 아니면 공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회계 기준 어떤 거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특수회계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금융리스를 구분하는 거, 금융리스 요건,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요 주제로 많이 내고 두 번에 한 번, 최소한 두 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리스 용어, 요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의외로 운용리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운용리스 중요하진 않은데요. 문제 내기가 좋고요. 그리고 좀 간단해요. 금융리스는 뭐 현재가치 써야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나 이자 비용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운용리스 내는 걸 이 시험에서는 좀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환율 변동 효과인데 요새 많이 내는 게 비화폐성 자산의 환산이에요. 네,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애들 중에서 환율 효과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인데 외화로 갖고 있는 토지다. 아니면 재고자산인데 외화로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면은 원래는 비화폐성 자산이니까 환산하면 안 되죠. 근데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 어차피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환율 효과도 반영해 준다. 라고 하는 거, 그 내용들, 이론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산손익 잘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하는 거, 요 내용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이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단골이에요. 단답형으로. 근데 지난 시험에 안 나왔어요. 요쪽이 좀 요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쪽도 나올 거다. 근데 나온다고 해도 뭐 어렵게 낼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저희 유형에서는 단답형으로 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법인세 이게 좀 어렵죠. 이쪽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 계산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익이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 구분하는 거. 요거부터 하세요. 요거 먼저 하셔야 법인세 비용 풀 수 있고, 법인세 비용 자체, 계산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주제 자체가, 좀 내용 자체가 조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차라리 법인세 회계하실 거면 건설형 공사 계약 하시는 게 낫고요. 공사이익 계산하는 거, 손실 발생하는 공사가 이번에 나왔죠. 근데 손실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 중간에 어떻게 금액으로 보여줄 건지, 계산할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사원가 진행률과 관련해서 차입원가 자본화가 공사원가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진행률에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 주제로 잘 나오죠. 이번에는 차입원가 자본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 교재랑 뭐 유사, 저희가 뭐 복원한 문제이긴 한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 교재뿐이 아니고 다른 회사도 다른 교재들도 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다 맞춰요.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문제는 수업 중에 뭐 필수 문제 강조해서 뭐 한 내용인데 뭐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이런 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문제풀이 특강에서도 뭐 주제 자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부죠. 2부 가시면 재무 분석의 의의인데요. 이쪽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냐? 근데 문제 낼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재무 분석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뭐 복습하실 때도 금방 하실 거예요. 몇 분이면 보실 거라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뭐 손익계산서의 구조에 대한 이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뭐 영업의 손익, 영업의 비용, 뭐 이런 거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번에 안 나왔다. 그리고 비율 분석은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쪽 주제가 좀 중요하죠. 재무 분석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왜? 3교시 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교시 때 봤는데 여러분이 좀 모르는, 많이 안 다루는 비율이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일단 쉬는 시간에 공부하세요. 책에는 있을 거예요. 강조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그거 보고 나서 3교시에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제가 지난번 58회차인가 59회차인가 기억나는 게 비유동 장기적합률이 나왔어요. 근데 나오긴 하는 주제인데 근데 강조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3교시에 나오고 2교시에 2문제인가 나왔고 3교시에 갑자기 또 2문제인가 3문제인가 내시는 거예요. 문제를 내려면 3교시에서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약간 몰아내는 스타일이 확실히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분석은 당연히 유동성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유동 장기적 합률, 이 문제도 좀 이쪽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뭐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출제자분께서 한번 딱 눈에 보이는 주제를 좀 몰아서 내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자 보상 비율은 거의 무조건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레버리지 분석에서도 잘 나온다. 레버리지 분석 같은 경우는 이론형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레버리지 분석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레버리지 분석인지 유동성 분석인지 구분해서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분석 보시면 뭐 수익성 분석, 활동성 분석, 부가가치 나오는데, 부가가치는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드롭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부분만 가져가세요. 이론형 문제도 잘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1회전 운전자본과 1회전 운전기간 분석, 요 두 가지는 주제가 거의 요새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2교시에 안 나왔다. 3교시에 나오는 추세거든요. 문제를 3교시 문제 29문제 채우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주제가 요새 좀 핫하다.
라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뭐 이쪽에서는 PER 값 구하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되고, EBITDA 구하는 것도 잘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하죠. 시장가치 분석에서. 그리고 뭐 PBR이나 PSR, 뭐 이 내용, EVA나 MVA 뭐 나오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PER 값이 무조건 중요하다.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종합 분석 가시면 ROI랑 ROE 두 가지 관계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산식을 써서 도출하는지 서로 연관관계 있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계산 문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레버리지 분석 가시면은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 결합 레버리지도인데 가장 중요한 게 DO의 영업 레버리지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론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겠지만, 근데 이번에 61회차에서는 재무랑 결합 레버리지 위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도 위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자본 조달 손익분기점 분석도 이번에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흔하게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이쪽이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좀 덜 나왔고 나머지 주제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8장 손익분기점 분석 보시면 요새 뭐 이게 FBP 요거 자본 조달이잖아요. 근데 요거 있잖아요. CBP. 요게 요새 좀 잘 나와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있는 비용, 고정값 비용을 분자로 놓고 계산하는 거. 요게 좀 잘 나온다. 요거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손익분기점 수량 금액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쉬워서 좀 덜 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안전율, FBP, CBP 요쪽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현금 흐름. 그죠? 현금 흐름의 분석 기본 개념인데, 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구분하는 거 단답형으로 얼마든지 낼 수 있고요. 현금에 대한 정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좀 강조하는 게 현금 흐름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서 비현금 손익거래라는 항목으로 단답형으로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 이론적인 부분에서 꽤 나온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공시 어떻게 하는지, 뭐 간접법인지 직접법인지, 간접법, 직접법 차이가 뭔지, 장단점이 뭔지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론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요. 현금 흐름표 계산하면 영업활동 직접법 현금 흐름에서 보통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매출 매입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이진 않지만 뭐 매출은 그래요. 매출은 뭐 나오는 주제라서 상관없는데 매입에서 나왔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재에 있는 예제 수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 훨씬 간단하게 나오죠. 그리고 간접법 현금 흐름 항상 나올 거예요. 뭐 주제 자체가 중요한 주제니까 나오는데 뭐 문제 자체는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활동, 재무활동인데요. 이번에 유형자산 나왔고요. 유형자산 제가 뭐 강조 드리잖아요.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그리고 사채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이 문제 나왔어요. 유형자산 나왔고, 무형자산 나왔어요. 이 밑줄이 아니에요. 나온 주제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나왔고, 사채는 이제 나올 거다.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투자재무 쪽에서는 사실 요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무형자산을 약간 좀 내셨더라고요. 손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형자산 손상 환입, 그걸 유형자산으로 내도 상관없고 똑같다고요. 근데 무형자산을 내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투자활동 관련해서 무형자산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쪽에 좀 흥미가 있으신 출제자분이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현금흐름표 분석을 하는데, 현금흐름표 분석 중에 뭐 현금흐름 이자 보상 비율은 좀 중요하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입금 현금 흐름 비율 요 내용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출제됐고요. 예, 비율 분석은 잘 안 나와요. 사실 그 앞에 있는 비율 분석보다는 현금 흐름 비율 분석은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현금 수지 분석표 나왔고, 순환 분석표, 이 이론에 대해서 비교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잘 나와요. 근데 예전에 충격받았던 거는 여기서 5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좀 약간 배신감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내실 수는 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제 기억에 59회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말이 많았어요. 어쨌든. 근데 이번 61회차는 좀 무난하게 다 나온 편이고, 요거 한두 문제 나오는 거는 사실 저희가 예상 안에 있는 수준이라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분식도 요새 좀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가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분식이 있는데, 재고자산 과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보통은 수익적, 그러니까 유형자산 관련해서 비용이 지출됐을 때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을 때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재고자산 과대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현금 흐름 추정을 할 때 매출액 추정을 가장 먼저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판관비 하고 자산부채 자본 추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기타 금융 수익이나 금융 비용 이렇게 한다, 법인세 비용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서 있잖아요. 순서가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두시고 이거 매출액 추정하는 건 그거 계산 문제 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추정하는 거는 왜냐면 이론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거시경제학 가면요. 뭐 이쪽은 사실 거시경제 기본 개념이랑 용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GDP 관련해서 나올 거고 재정정책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금리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물가 움직일 때 소비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봐요. 주요 경제지표 보면은 주로 많이 비교돼서 나오는 게 명목 실질 개념 두 개 비교하는 거 그리고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실질 GDP 개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유량 저량 단답형도 많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GDP, GNI 개념 비교하는 거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고용, 국제수지, 통화금리, 환율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배점 자체가 좀 높진 않으니까 뭐 가볍게 좀 나오는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쪽에서 어렵게 나오면 사실 배경 지식이 있지 않고는 잘 못 맞추는 문제도 나와요. 근데 그런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는 편은 좀 드물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순환에 대해서 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용을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과 관련해서 경기순환에 따라서 신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주제에 맞게 시험 주제에 맞게 문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경기순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경기지표 그리고 경기종합지수가 지난번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매번 나오는 주제니까 이번에 나올 거라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선행지수인지 후행지수인지 동행지수인지 단답형으로 매칭시켜서 나오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경기와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에 따라서 재정정책, 금융정책 어떻게 할 건지, 금리가 상승하는지, 실업률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도산기업이 많아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거시경제보다는 이쪽에서 좀 출제 빈도가 높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업의 신용분석과 산업분석, 기업 분석의 순서라고 되는데 보통 탑다운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오면 이게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산업분석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분석, 경쟁강도 요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방산업, 후방산업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방산업 관련해서 연관산업분석 나왔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뭐 산업별 주요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신서비스업이랑 건설업이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보통 두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두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고 이 문제가 3교시에 종합사례 나올 때 그 종합사례에 관련된 그 산업을 3교시에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두 문제 나온 건 좀 특이하다.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봤는데 두 문제 좀 많았어요. 자, 그리고 경영진단의 개요 및 외부환경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진단 방법 순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분석 방법, 뭐 체크리스트법이나 인터뷰법의 특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외부환경 분석인데 이 툴이요. 패스트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매칭시켜서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패스트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파이브포스도 좀 잘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파이브포스가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 툴에서 이 두 가지 잘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얘가 뭐 내부 환경 분석인지 외부 환경 분석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좀 그래요 사실. 근데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시간은 오래 안 걸릴 거니까요. 자, 내부 능력 분석은 뭐 BCG, G 매트릭스 거의 무조건 나오죠. 근데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이쪽에서 나오거나 이쪽에서 나오거나 하는데 나오면은 사업구조 분석에서는 BCG나 G 매트릭스 단독 주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문 하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단독 주제 한 문제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나올 확률이 높다 이번에. 그리고 조직 구조 분석이나 내부 활동 분석, 가치 사슬 분석도 좀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수학 분석인데 저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오는 주제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부 보시면 3부는 사실 거의 출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추세 분석하죠. 수평적 분석하고 수직 분석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문제에서 그 비율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셔서 아는 주제로 푸시고 그리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이쪽이 사실 가치 판단을 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뭐 이게 사실 명확하게 부족하고 뭐 아니면 우수하다라는 걸 정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1, 2, 3, 4, 5 중에 명확한 오답이 나올 거다. 그걸 갖고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2번 보다가 이거 맞는 것 같아 라고 답 체크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확실한 답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은근히 좀 그런 것만 조심하셔도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석의 내용이나 정보 분석하는 거고요. 산업의 특징 및 환경에 대한 분석. 말씀드렸죠. 3부 같은 경우는 문제만 잘 읽어도 앞에 있는 내용만 잘 읽어도 다섯 문제 맞춰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업의 특성 분석, 물가 환율에 대한 민감도나 주주현황. 주주현황 꼭 한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단독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1, 2, 3, 4, 5 중에 한 지문 하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들 저희 책뿐이 아니고 모든 회사 책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 그래서 대응 전략을 한번 보면 필수 문제 위주로 왔어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론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높았다. 계산 문제가 조금 덜 나온 편. 그리고 단답형 문제가 좀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이론형 그 기술하는 문제 있잖아요. 서술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1회 시험은 단답형 비중이 좀 낮았다. 계산 문제 난이도는 평이했으나 좀 잘 만든 문제 몇 개가 있어서 나중에 62회차 대비 강의를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그때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 그때 필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희가 60점 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맞춰서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시험은 얼마 안 남았다. 근데 나 공부 안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제들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주제들. 그거를 한번 반복하는 게 낫지. 그 주변에서 뭐 나올 것 같은 애들 이렇게 찍어서 공부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예상 문제 특강이 진행되어 있고 아마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